서영춘은 대한민국의 웃음을 책임진 위대한 코미디언이자 희생양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능수능란한 랩과 화려한 몸짓으로 3천만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피가 섞인 소주를 마시며 깡마른 몸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1986년 58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 그를 몰아갔던 것일까요? 서영춘이라는 인물의 58년 인생을 되짚어보면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끝이 있고 모든 별에는 수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1986년 11월 1일 오후 4시 35분 서울 풍납동의 한 병실에서 대한민국을 웃음으로 뒤흔든 가장 시끄럽고 유쾌한 소음이 멈췄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에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하늘이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광대를 위해 연주하는 심혼곡처럼 들렸습니다. 향년 58세, 누군가는 인생의 황금기라 부르는 나이에 서영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희생하며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사인을 간암으로 기록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원인은 단순한 암세포가 아니라 평생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품었던 웃음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연인이었다는 것을. 서영춘이 세상을 떠난 날, 사람들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탄식했습니다. 이제 무슨 낙으로 살 것인가? 그 탄식은 단순한 팬의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고달팠던 시절, 유일한 진통제를 잃어버린 환자들의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영춘은 누구였을까요? 1928년부터 1986년까지 격동의 한반도 역사 속에서 그가 연기한 살살이라는 캐릭터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 서영춘이 태어나고 자란 1928년의 그 땅으로 돌아가 봅니다. 1928년 8월 25일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년리. 현재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지만 90여 년 전 그곳은 절망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로 농부들의 손에는 굳은 살만 남았고 쌀독은 비어갔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피 속에는 남달랐던 예술적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형은 코미디언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그들 집안의 광대 혈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서영춘은 글자보다 리듬을, 예의범절보다 남을 웃기는 표정을 먼저 배웠고 동네 어른들을 흉내내며 첫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서영춘은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훈장님, 순사, 동네 주전뱅이 아저씨 등 주변 어른들의 모습은 모두 그의 개그 소재였습니다. 그가 훈장님의 헛기침 소리를 흉내내면 아이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고 그 순간 소년 서영춘의 가슴 속에 강렬한 쾌감이 터졌습니다. 내가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웃는다는 깨달음은 그에게 권력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식민지 소년이 가질 수 있던 유일한 권력이었습니다. 바로 그 임실의 흙바닥에서 서영춘 매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서영춘은 청년이 되었지만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이 몰아치면서 시대는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경성으로 향했지만 서울은 꿈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시골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막노동과 허드렛 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남을 웃기는 입담과 섬세한 그림 실력이 있었습니다. 운명은 그를 극장 앞으로 이끌었고 그는 극장 간판을 그리는 화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간판 화공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예술가와 노동자의 경계에 선 직업이었습니다. 서영춘은 동대문과 장충단의 주요 극장 간판을 그리며 배우들의 얼굴과 표정을 세밀하게 관찰했고 이 과정에서 무대 연기 기술을 훔쳤습니다. 그는 무대 감독의 조명 사용법, 악단의 효과음 타이밍, 관객의 반응까지 몸으로 익혔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그는 준비된 연출가이자 배우였습니다. 극장 뒷골목은 서영춘 코미디의 태동지였습니다. 1945년 해반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문화예술계는 다시 혼돈에 빠졌고 서울은 함락되어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서영춘 역시 그 거대한 피난 행렬 속 이름 없는 한 점이었습니다. 전쟁의 지옥 속에서도 사람들은 미친 듯이 웃음을 갈망했고 임시수도 부산에서 미군 부대에 앙통을 두드리며 음악을 만들고 찢어진 옷을 입은 배우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서영춘은 피난지 극장에서 간판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의 눈빛에는 굶주린 야성이 서려 있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것,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무대에서 흉내를 내며 동료들의 웃음을 자아냈고 그의 에너지는 동료들의 칭찬을 받으며 극장 관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1953년 휴전 후 서울로 돌아온 그는 악극단의 유랑 생활 속에서 틈틈이 엑스트라로 무대에 설 기회를 잡으며 자신의 독특한 몸짓과 입담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 위 존재감은 점점 퍼져갔습니다. 1958년 어느 날 밤 서울 종로의 유서 깊은 단성사 극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배우가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되자 단장은 간판 화공 서영춘에게 무대에 올라가 달라고 했습니다. 대사도 모르고 옷도 없었지만 그는 무대 조명 아래로 던져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를 주목했고 긴장한 몸짓은 의도치 않게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날 밤 무대에서 내려온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붓 대신 마이크를 쥐고 관객의 마음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코미디언 서영춘이 탄생했습니다. 그의 슬랩스틱 코미디는 기존 만담과는 차원이 달랐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웃음을 쏟아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신선한 코미디에 열광했고 단성사의 낡은 지붕이 흔들릴 정도로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가 무대 뒤에서 땀을 흘리며 느낀 감정은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자 화공 서영춘의 죽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코미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락이 1960년대 그의 명성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라디오는 당시 선인들의 유일한 친구이자 정보원이었고 서영춘은 목소리만으로도 청취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입으로 효과음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연기하며 라디오 코미디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특히 1964년부터 방송된 가로수를 누비며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의 입담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한 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회복제와 같았습니다. 1969년 ABC TV가 개국하면서 흑백 라디오 스타들이 화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은 국민 일요일 저녁에 종교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고 서영춘은 독특한 외모와 강렬한 표정, 현란한 몸짓으로 안방극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구범서 배삼룡과 함께 한국 코미디 황금기의 트로이카를 이루었는데 서영춘은 예측 불가능한 트릭스터이자 부조리극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별명 살살이는 바로 그 캐릭터에서 나왔습니다. 서영춘의 여장 코미디는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금기였지만 그는 이를 과감하게 깨부수었습니다. 할머니, 수다스러운 아줌마, 못생긴 여고생 역할을 능청스럽게 소화하며 여성 관객들의 공감을 얻고 남성 관객들에겐 건의 해체의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웃음의 독재자였으며 그의 음악적 재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래퍼이자 리듬의 마술사였습니다. 서영춘은 전통적인 대중가요의 사분음표 틀을 자유롭게 해체하고 재조립하며 자신만의 빠른 랩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대표곡 서울 구경은 급격한 산업화 속 고향을 떠난 이들의 삶을 대변하는 리듬이었습니다.
그는 웃기면서도 슬픈 페이소스를 담아냈고 1970년대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국 밤무대와 행사장 섭외 요청이 쇄도했고 그는 당대 최고 납세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그의 몸과 영혼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전국을 누비기 위해 서영춘이 선택한 교통수단은 헬리콥터였습니다.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그는 헬기 안에서 쪽잠을 자며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그가 끼고 다니던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빠져나가자 그는 똥통에 빠진 다이아몬드는 이미 똥일 뿐이라며 무심하게 말해 동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일화는 그의 허무주의적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돈과 명예보다 순간의 기분과 자존심, 그리고 구질구질하지 않은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970년대 그의 활동 영역은 영화로까지 확장되었고 특히 1970년 개봉한 영화 여자가 더 좋아해서는 남녀 1인 2역을 소화하며 여장 연기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촬영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액션을 직접 소화하며 육체적 고통이 심해졌고 그는 웃음의 연금술사였지만 자신의 몸을 담보로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내는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창작의 고통, 정상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이를 견디기 위한 금단의 열매,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피로회복제였지만 점차 그의 주식이 되었고 무대 뒤 대기실에는 항상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철저히 무너진 중환자였고 아내는 밤마다 피 묻은 와이셔츠를 빨며 눈물 흘렸습니다. 1977년 서영춘의 몸은 결국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TBC 고전 유머 극장 녹화 도중 갑자기 쓰러진 그는 의사로부터 말기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원에서 링거를 뽑고 무대를 향했습니다. 복수가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든 몸을 한복으로 감추고 두꺼운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생명시계는 빠르게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 코미디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서영춘의 동료 배삼용은 신분부의 사회 정화 조치와 사업 실패로 몰락했고 신예 이주일의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이주일은 서영춘이 개척한 코미디를 계승했지만 더 현대적이고 파격적인 감각으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영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후배들의 활약을 지켜보았고 오기가 발동해 1981년 MBC 일요일 밤의 대행진 등에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투혼은 눈물겨웠습니다. 50대 중반 말기 간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덤블링과 구르기를 선보였고 녹화가 끝나면 탈진에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후배들은 선배의 아픈 몸짓에서 고통을 느껴 말을 걸지 못했고 서영춘은 고통을 숨기려 대기실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신음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생명줄을 붙잡고 버티는 환자였으며 가족들을 위해 목숨을 건 가장이었습니다. 서영춘은 간염화 합병증으로 식도 정맥류가 터져 피를 토하는 일이 잦아졌지만 아내의 만류에도 방송과 무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 때문에 자식들에게 절대 배고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무심한 아버지였지만 그 무심함 뒤에는 공포와 미안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반무대 업소를 돌며 술과 담배로 고통을 잊었지만 결국 그의 몸은 병들어갔습니다. 후배 코미디언들은 그를 존경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술잔에는 몰래 사이다를 채우고 후배들에게 술과 안주를 아낌없이 대접하며 배고프면 웃음도 구차해진다고 충고했습니다. 자신의 처절한 가난과 고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했던 그의 내리사랑은 오늘날까지 많은 후배들의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1984년 그의 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고
방송국에서는 그를 위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영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5년 병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전국 각지의 장터와 작은 행사장에서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곳에는 심의도 없고 검열관도 없었으며 순수하게 자신을 보고 웃어주는 관객들만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진짜 무대였고 그는 그곳에서 진정한 광대였습니다. 1985년 가을, 그는 아들 소동균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광대짓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무대 뒤의 공허함, 망가진 육체를 아들이 겪지 않길 바랐지만 아들은 이미 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986년 초 경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혼수 상태가 오락가락했고 그는 마지막 무대에 섰습니다. 후배들은 그 모습이 죽음과 맞서 싸우는 마지막 불꽃임을 알았고 5분의 코너가 끝나자 그는 인형처럼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방송국 무대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병원에 입원했고 병실에서조차 코미디언이었습니다. TV를 켜고 후배들의 프로그램을 지켜보며 가끔은 희미하게 웃고 가끔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몸은 병상에 묶여 있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브라운관 속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동료들은 앙상해진 모습에 말을 잃었고 특히 단짝 구봉선은 친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영춘은 마지막 순간에도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1986년 11월 1일 병실 밖에는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고장난 영사기처럼 불안했고 마지막 커튼콜이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후배들은 그 몸짓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의 호흡은 급격히 거칠어졌고 의료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영춘은 마지막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이놈아 죽지 못해 산다. 그것은 공포를 이겨내려는 위대한 의지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의 심전도 모니터는 일직선을 그리며 긴 신호음을 냈고 대한민국 코미디의 한 챕터가 닫혔습니다. 그의 죽음은 58세의 젊은 나이에 찾아온 것이었지만 그가 남긴 웃음은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통곡했고 방송국은 속보를 내보냈으며 국민들은 그를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은 그의 절친 구봉서의 생일이었지만 구봉서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서영춘의 장례식은 코미디언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웃음을 업으로 삼는 선후배들이 모두 모였고 그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그가 개척한 코미디에는 예술의 경지에 올랐으며 후배들은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이 운부차에 실릴 때 하늘도 슬퍼하는 듯 구름이 드리워졌고 수많은 시민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서영춘은 경기도 한 공원 묘지에 안장되었으며 그곳은 그에게 진정한 휴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서영춘의 죽음 이후 한국 연예계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가난과 개발 독재 시대를 관통하며 서민과 함께 웃었던 유랑극단식 코미디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컸고 후배들은 더 세련된 개그와 풍자를 선보였지만 서영춘이 보여준 원초적이고 처절한 몸의 언어는 사라졌습니다. 대중은 그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과 창작의 아픔을 깨달았습니다. 1987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장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TV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고 서영춘은 생전에는 저질 연기라는 이유로 예술적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죽어서야 최고의 예술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대리수상한 아내 이영옥 씨는 트로피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으며 그 트로피는 너무 늦게 도착한 편지와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서영춘의 가치는 더욱 재조명되었고
2000년 전라북도 임실예원예술대학교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서영춘 동상은 한국 코미디언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 세워진 것으로 그의 발자취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2000년에는 희극인 최초로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고 2003년에는 보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국가는 뒤늦게 코미디가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고귀한 예술임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유산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딸 서연선과 아들 서동규는 아버지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영춘의 자식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쓰고 무대에 섰으며 엄격한 잣대를 견뎌냈습니다. 서연선은 1990년대 뛰어난 연기력으로 코미디 부문상을 휩쓸었고 서동균도 뮤지컬과 방송을 오가며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무대에서 웃길 때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다는 느낌은 서영춘의 예술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오늘날 2025년 유튜브와 OTT 플랫폼에서 수십 년 전 서영춘의 흑백 영상이 레전드 짤로 젊은 세대에게 소비되며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화질과 음질은 떨어지지만 그의 에너지와 몸짓은 지금 10대, 20대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할아버지 랩하는 거 봐, 미쳤다. 몸 쓰는 게 거의 성룡 수준이라는 댓글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아날로그 도구만으로 수천만 국민을 웃긴 천재였으며 우리는 그를 살사리와 동양의 채플린이라 불렀습니다. 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가난한 시절 모든 멸시와 고생을 겪으면서도 집에 돌아와 자식들을 위해 억지로라도 웃어주려 했던 시대의 슬픈 아버지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똥통에 빠뜨리고도 미련 없이 돌아서던 그의 호탕함은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과 명예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웃을 수 있는 여유임을 그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서영춘은 웃음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믿고 실천했습니다. 배고픔도 전쟁의 공포도 독재의 억압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법, 그 마법을 부리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의 코미디는 사람 냄새가 났고 남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대신 자신이 낮아져 타인을 높이고 삶의 비애를 껴안으며 터뜨리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상해봅니다. 모든 고통과 병마가 사라진 천상의 무대. 그곳에는 검열관도 PD도 병마도 없습니다. 오직 그를 사랑하는 관객들만 가득합니다. 막이 오르고 경쾌한 드럼 소리와 함께 그는 뛰어나옵니다. 깡마른 몸이 아닌 탄력 넘치는 몸으로 무대 중앙을 미끄러지듯 달려나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나 서영춘 안 죽었어요. 웃음이 살아있는 한 나는 영원히 사는 거야. 자, 한번 놀아볼까? 객석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답합니다. 그는 다시 신명나게 춤을 춥니다. 엉덩이를 흔들고 눈을 굴리며 속사포 랩을 쏟아냅니다. 그 순간 그도 관객도 세상의 모든 슬픔을 잊고 하나가 됩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오직 웃음만 가득한 영원한 커튼콜. 1928년 임실 시골에서 태어나 1986년 서울 병실에서 눈을 감기까지 58년 동안 그는 자신의 몸을 장작처럼 태워 이 차가운 세상을 데웠습니다. 불꽃은 사그라졌지만 그 온기는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피식 웃을 수 있는 힘, 절망적인 순간에도 요건 몰랐지 하며 농담 한마디 던질 용기. 그것이 바로 서영춘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마음껏 웃으시길. 당신이 있어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살살이 서영춘 선생님.